네, 안녕하십니까. 1회 한국의 산림 숲정치 심포지엄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여건들이 있으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백우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국의 산림 숲정치 심포지엄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산림 숲과 관련된 분들도 와주셨고, 국제정치와 관련된 여러분들도 와주셨고, 또 우리 연세대학교에 이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또 교수님들도 와주셨고, 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추후에 좀 드릴 거고요. 아마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 이 심포지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해를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님 전재성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산림청장께서 오늘은 또 국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근데 영상 메시지를 좀 축사를 남겨주셔서 그걸 좀 듣고, 또 우리 국장님과 그다음에 산림과학연구회 과학회 회장님 말씀도 간단하게 듣고 저희 첫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환영사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 산림청장님, 전재성 국제정치학회 회장님,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 회장님, 박은식 산림국장님, 그리고 많은 숲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석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한국 산림 숲정치 심포지엄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준비가 되었지만 상당히 밀도 있게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그다음에 한국의 숲,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탄지, 피트랜드의 숲, 그다음에 대전 산림청의 숲, 그다음에 노르웨이의 숲, 그리고 많은 숲들이 이어져서 오늘 연세대 청송대의 숲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숲은 우리에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또 집을 짓게 해줄 수 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의 많은 존재들이 깃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구의 운명을 짊어진 이러한 의미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숲은 또한 정치는 인간과 조직이 존재하는 어떠한 시공간에서도 존재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권력과 파워와 자원, 리소스를 갖는가,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권위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분배하는가, 그리고 인간의 환원주의를 넘어서 지구 생태계의 모든 존재들까지도 그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숲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구성되는지, 작동하는지, 그리고 갈등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한 논의, 연구, 그리고 인식 공동체, 에피스테믹 커뮤니티의 구성이 시급합니다. 이는 한국은 물론 이를 넘어선 글로벌 수준에서도 아주 급박한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순간이 되기를 기원하고,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환영을 해드리고요. 사회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산림청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 축사하시는 걸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재성 회장님의 축사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최병암입니다. 학문적으로 생소한 한국의 산림 정치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산림 정치에 대한 인식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심포지엄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국제정치학회 전재성 회장님과 또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교육연구단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대신해서 축사를 드리게 돼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영국 글라스고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분야 역할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조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산림 녹화를 성공한 나라로서 나무를 키우고 산림을 되살리는 일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임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막화 방지와 접경지역의 평화산림 조성, 또 개도국의 산림회복, 또 남북한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산림과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에서 한국을 포함한 12개 선진국이 열대림 보존과 복원을 위해 약속한 1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림 재원은 국제사회가 전 지구적인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림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각국 총리와 장관님들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앞으로 국제사회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더 많은 협의와 그런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숲을 기반으로 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여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산림 정치의 또 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딛는 산림 정치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작으로 숲 정치 생태계 연구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산림 정치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림청장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미 발표 내용을 보시고 많이 언급을 해주신 것도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국제정치학회 전재성 회장님의 특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재성입니다. 입동을 막 지나고 우리 겨울의 문턱에선 오늘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에서 연세대학교 숲정치연구팀 그리고 산림청과 함께 한국의 산림, 숲, 정치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기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회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배구열 교수님, 신상범 교수님,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주신 최병암 산림청장님, 박은식 국제협력 담당관님, 그리고 관련 업무로 또 연구로 힘을 써주시는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국제정치는 과거와 같이 군사안보 및 무역, 금융 등 전통적 이슈뿐 아니라 환경, 생태, 자원 등 다양한 이슈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현실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학계도 미처 학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숲과 산림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론적, 경험적, 정책적 연구를 시도하고 계시는 연세대 연구팀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숲은 그 어원이 나무와 풀이 빽빽히 들어선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숲은 비단 식물뿐 아니라 야생동물, 미생물, 수자원, 탄소 등 온실가스 흡수기능 그리고 휴양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환경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숲에 대한 연구는 기후변화와 환경 생태 문제, 재해 방지 등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사물과 인간의 정치적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가지고 숲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이 인간과 사물의 네트워크, 그 이해상관자들로 이루어진 관계망의 정치화 및 안보화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숲의 정치연구에서도 숲을 둘러싼 국내 정치, 국제 정치의 네트워크 연구, 숲의 정치에 대한 비교 정치적 접근, 또 숲의 국제 정치 및 바람직한 미래 거버넌스 등 다양한 연구 주제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세대학교 연구팀의 연구는 우리 국제정치학의 연구 범위와 주제를 창의적으로 확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주신 연세대 연구팀 그리고 산림청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국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도 국제정치와 숲이 갖고 있는 숲의 정치가 갖고 있는 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두 분만 더 모셔서 잠깐 간단한 말씀을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식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해명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박은식입니다. 전재성 국제정치학회 회장님 그리고 배구열 교수님, 신상범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산림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정치와는 아주 무관한 부분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회장님께서 말씀 방금 하신 중에 나타났지만 산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의 한 영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연구해 주시고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우리 연세대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국제정치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제 대학에서 다닐 때 인류학과 교수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말씀하실 때 인간이 숲에서 태어나서 숲에 살다가 숲 밖으로 나와서 발전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숲 밖으로 나오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수많은 그 문제에 부딪혔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영역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숲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리우 1992년에 리우에서 회담이 있을 텐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리우 플러스 20 회담에 갔을 때 브라질의 산림장관께서 환경협약 가운데 아쉬운 게 있다면 산림협약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구속력이 없는 산림 성명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한 걸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이 이제 오늘 숲 정치학을 말씀하신 분과 일맥상통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하고 또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부분들이 정치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청장님 모시고 캅 26에 다녀왔었습니다. 산림 부분이 26번째 되는 캅 중에서 가장 부각된 행사 캅이었고 또 하나 또 느낀 거는 교수님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숲에 대해서 정부나 뭐 많이 확장해봐야 NGO들이나 얘기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원주민 그룹들도 굉장히 많은 얘기 있고 기업들도 많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국제정치학회 교수님들, 학회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 산림청도 같이 발맞춰서 이 분야에 더 발전하는 방향이 되도록 모색하겠고 또 좋은 연구 결과들을 현장에 또 직접 적용해서 우리나라 산림 발전 또 숲정치 발전에 기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정규 회장님 간단하게. 저까지. 네. 오늘 귀한 자리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산림과학회를 지금 맡고 있는 회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회는 자연과학, 사이언스 베이스로 이렇게 연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 쪽은 또 처음 너무 많이 배우라고 하고요. 제가 산림과학회를 대표하면서 두 가지는 좀 제가
임기 기간에 해야 되겠다. 첫 번째가 산림과학을 대중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대중화가 좀 되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추구했던 국제화. 이걸 어떻게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MOU도 체결하고 한번 지금 여러 산림에 대한 갈등 이런 분쟁을 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꿈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재성 우리 회장님 저희 학회랑 한번 조만간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MOU 체결 한번 해서 새로운 그 우리 산림과학의 분야 산림 정치를 좀 오늘 개념 정립을 해서 우리 여기 백 교수님 연세대학의 산림 정치학과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백 교수님 이렇게 보니까 저는 송무백열이라는 좋은 그 사자 성어가 있어요. 우리 산림 쪽에서 송자는 소나무를 얘기하고 이 백자는 잣나무를 얘기하는 송무백열. 소나무가 옆에 있으니 잣나무도 잘 된다. 산림과학이 옆에 있으니 국제정치 학회도 잘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산림과학 이제는 우리 융합적인 그런 그 산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제학회, 정치학회와 함께해서 우리나라의 산림을 전 세계로 이렇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숲정치가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쭉 브리핑을 해드리는 것처럼 문복학 이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오늘 자연과학 그다음에 공학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유인물을 요즘에 이제 다 모든 걸 다 디지털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런 그 유인물을 다 만들지 않았고요. 네, 다 앱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저희 세션 첫 번째 세션은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숲정치, Politics of Forest에 대한 개념화 작업,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특히 이제 저희 산림청과 산림과 숲과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술적인 정책적인 연구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를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영역을 넓혀서 한국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숲정치, Politics of Forest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 성과들은 어떠며 한계는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에서는 어떠한 그러니까 공적인 사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학술적인 그다음에 정책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이게 실질적인 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3시 40분까지 진행이 되는데 한 30분 정도는 이제 자유롭게 좀 토론을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주로 이제 답변도 해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3시 40분부터 20분 동안 휴식을 좀 취하고 4시부터 6시까지는 저희가 산림 분야에서 숲 분야에서 정말 기라성 같으신 분들, 그다음에 저희 국제정치학회에서도 정말 뛰어나신 세 분 정도를 모시고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10분 정도씩 모두 발언을 조금씩 해주실 거고요. 그것을 듣고 나서 전체적인 저희 저희 오픈 더 플로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해 주시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진행이 위드 코로나 시작됐지만 여기서 저희가 또 물도 음료수도 좀 준비해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방역상 그게 안 된다. 그것만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스크 꼭 좀 착용해 주시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1, 2분만 저희 세팅할 시간만 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첫 번째 세션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그 연구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Politics of Forest Ad Hoc Lab이라고 저희 연세대 정치학과와 정치외교학과 그다음에 국제관계학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숲정치를 위한 연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성문 교수님, 그다음에 저 여기 있는 이현화, 그다음에 정유진 학생,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우리 학부 학생들
또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준비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한국의 숲정치, 특히 Politics of Forest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지를 좀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제가 좀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하고 세계의 숲정치의 연구 현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 같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숲정치의 이제 개념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청송대입니다. 제가 아까 환영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딱 보시면 이건 경찰청 마스코트죠? 이걸 포도리라고 그랬던가요? 네. 포도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이게 이 청송대가 저희가 위에 올라가면 저희 숲이 유명한 숲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지금 주운 도토리 내려놓으실 거죠?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청송대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 행위입니다. 요거 이 임산물 채취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거 여기 휴양림을 가시거나 아니면 국립공원을 가시면 상당히 많이 보는 문구인데 이것은 연세대학교 시설처와 저희 학교에 있는 그 동아리인데 연세 도토리 수호대라고 하는 이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무엇이냐면은 이 도토리가 떨어지면요, 여기 동네 주민분들이 오셔서 이거를 이렇게 채취해 가세요. 그래서 도토리랑 청설모랑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벌써 된 지 한 5, 6년 가까이 된 운동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이 도토리를 둘러싸고 아주 저희가 분석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 유닛 오브 애널리시스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런 정치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은 이제 이것은 이제 경향신문에서 저희가 발췌를 한 겁니다. 자, 이 홋카이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2018년 정도째 칼럼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만평으로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가 이렇게 홋카이도 지진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가깝고도 먼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 그린벨트를 갖다가 해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철거민까지 같이 이제 문제가 얽혀 있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그린벨트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 숲의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우리 한국의 이제 가장 큰 문제인 이번 대선에서 이제 가장 큰 핵심 화두가 되는 부동산 문제랑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어둡습니다. 갑자기 확 하고 어두워졌는데. 자, 이게 이제 요 근래에 아주 숲정치, 산림정치에 관련된 걸 아주 큰 이슈가 되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 벌채 이슈입니다. 이 벌채 이슈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 숲을 갖다가 보존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전이냐, 보존이냐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이 숲이라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건 정말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아주 큰 이슈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것들은 조금 제가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벌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팁 오브 아이스버그라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래에 있고요. 그 위에 살짝 수면 위에 나온 이 빙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정말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COP26입니다. 우리 방식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최병호 사회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전재성 회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고, Climate Change as No Borders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너무 와닿는 문제죠. 이번에는 아까 좀 차담회를 간단하게 하면서도 우리 박 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숲 산림, 숲 산림이 포레스트가 이 COP26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이제 Climate Emergency를 갖다 끝내라라고 하는 그 환경 단체들의 이 시위가 바로 이 글라스고에서 많이 벌어졌었고요. 자, 이것이 바로 한국의 숲이 왜 지금 아주 큰 이슈로 떠오르는지, 도토리 문제도 있고요, 그린벨트 부동산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벌채 문제도 있는데 갈수록 이 범위가 한 단계씩 올라가서 글로벌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결국 우리는 이것의 이제 측면에서 Politics of Forest, 숲 정치를 갖다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저희 연구팀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왜 지금 숲정치인가? 생각해볼 만하시죠.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간만에 나오셨어요. 한번 넣어봤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립사회과학원에서 추정을 한 그 한국에 있는 숲 산림의 가치,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갖다 측정을 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열섬 완화, 산림 치유, 대기질 개선, 토사 붕괴 방지, 생물 다양성 보전, 한소 생산, 산림 정수, 수원 함양, 산림 휴양, 토사 유출 방지, 산림 경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가장 큰 비중 한 70몇 조를 차지하는 221조 원 중에 차지하는 것이 온실가스 흡수 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왜 산림 숲의 정치가 바로 지금인지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크죠. 이 부가가치 가장 큰데, 이러한 그 부가가치가 아마 폭발적으로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저희 연구팀에서도 볼 때 이게 어떻게 221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이걸 측정한 것이냐,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 온실가스 카본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또 아까 컵26에서 봤듯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숲의 생산물과 관련된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조금 좀 적었던 것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목재와 여러 가지 숲 생산물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자, 221조 원으로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추정치가 맞다면 이것이 아마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수많은 부가가치, 2조 5천억, 3조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숲의 생산물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숲의 정치 개념화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과학적, 정치학적으로는 접근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숲은 그 안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사물들, 저는 이제 things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물들을 중심으로 여러 정치 행위자들이 이에 따라서 협력과 갈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 숲 자체와 이에 여러 용도의 활용 및 보존에 대한 과학적 원리,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연구했던 거에서는 사회 현상의 동학 이해에 입각 또는 결합해서 한국 및 글로벌 사회 각 분야의 통합 조정의 작동 원리를 제시하는 학문 정책 영역입니다. 길지요. 근데 이 길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많은 학문적 영역들이나 개념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인복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개념화는 정치의 기본적인 개념화, 저희 정치학에서요 개념을 때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숲에 대한 정책, 포레스트 펄러시랑은 좀 구분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정책보다는 좀 더 상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숲 정치 개념화를 저희가 연구를 조금 했습니다. 많은 논문들을, 국내 국제적인 논문들을 다 찾아봤고, 저작들을 찾아보고, 멀티미디어 자료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 박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이런 영역이 있었는지를 뭔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계속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숲정치로 광범위하게 분류할 수 있는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숲정치를 정확하게 개념화하거나 정의한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요. 대체로 이 정치를 아주 광범위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갖다 동일한 단어로 쓰는 영상들이 많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막연하게 사용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석이 없는 좀 묘사에 집중하는 형태의 그런 연구 성과물들이 상당히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학술 논문에서도 충분히 이제 하는 기존 문헌 검토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싱클레어 앤 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이해관계로만 일단 표현을 했고, 포레스트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여러 가지 이런 펑션들, 그 기능들, 숲의 기능들을 갖다가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폴리티컬 포레스트는 이건 약간 생태적으로 접근을 많이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숲이죠. 숲의 정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조금 모호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제가 여기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점이 약간 논쟁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숲정치를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것들이 이제 계속 있습니다. 근데 숲하고 산림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경하고 그냥 바로 직결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숲정치가 환경정치와 동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학의 제 분야들로 정치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치 국가 사회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 국제정치에서도 뭐 현실주의,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분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숲은 그냥 환경이고 환경은 숲이고 뭐 이런 형태의 접근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논쟁적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 시간에도 좀 이런 말씀을 좀 나눠줬으면,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환경주체적 접근은 좀 필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환경정치가 이미 융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리학이죠. 지오그라피나 아니면 지역학 등에서도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좀 다른 학술 영역에 있는, 예를 들면 자연과학이나 공학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인문학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들어와서 학술의 경계를 넘는 형태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가 이걸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 생각하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개념화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고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자꾸 우리 최정기 회장님도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숲정치의 개념에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이 과학적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scientific consensus of the carbon absorption capacity of aging trees back in the 이게 바로 이번에 벌채 논쟁의 가장 중요한 쟁점 논쟁점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립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정치적인 의미죠. 과학의 합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명확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과학적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갖다 개념화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상관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축사해 주신 세 분 모두 이제 이해상관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숲에 대한 다른 시각, 인식을 갖고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화를 하거나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각 학문 영역별로도 접근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 저희는 이제 정치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학의 입장에서 주로 이것을 접근하게 되는 그런 일본 유명한 영화 중에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라쇼몽 같은 그런 형태, 한 사건을 두고 다 다르게 보는 그런 형태의, 그래서 개념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한국적 상황과 많이 이제 결합을 시켜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은 개념화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 5분 정도의 설명이 들어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숲의 개념화 과정은, 숲정치의 개념화 과정은 여전히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완성본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숲의 정치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숲 개념화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은 저희는 정치화하고 안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숲의 정치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정치의 개념화에 대한 필요성은 한국에서 그다지 높지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왜 이런가? 네, 2020년대 들어서 갑자기 정치화가 되고 있죠. 폴리사이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림과 관련 부처들 같은 경우에 산림이 한국에서 가장 비정치적이었는데 갑자기 21년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가 됐고, 산림 관련 부처들 같은 경우에 진보, 보수, 한국에 있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최근에 벌채 논쟁,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단 한 번도 특정 이슈에 동일한 논조를 보이지 않았던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함께 산림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정부 주체를 갖다 강하게 비판하는 이런 이건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좀 더 빙산의 일각에서 빙산 아래를 보면요, 수면 아래에 있는 걸 보면 한국에서의 숲의 정치화 같은 경우엔 숲의 희소자원화라는 것과 강력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한국의 2021년 정부부처 간의 가장 첨예한 관할 영역 또는 생존 게임의 대상으로도 진화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논쟁점이 많기 때문에 추후의 대상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이 보면은 공적인 사적인 영역에서 한국에서 숲이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정치적 균열점, 폴리티컬 클리비지로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인가? 숲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왔던, 최소한 한국에서는, 다른 국가들은 좀 다릅니다. 숲의 정치가 기존에 많이 이제 정립이 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수준에서도 그렇지만 이 숲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했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우리 시타몬 교수님께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그 정체성이 잠겨있던 숲의 자원들에 대해서 이 국제적인 국내적인 정치와 정도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걸 저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보면 산림 녹화, 육림 사업, 그다음에 보존 사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그 과정에서 산림청이 엄청나게 엄청난 업적을 이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저희가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숲 자원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경제 자원인 국가들 같은 경우와는 좀 달리 다소 비정치적으로 존재하던 또는 그렇게 보였던 한국의 숲이 정치화가 되고 있다. 상업적 가치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목재, 그다음에 숲 생산물, 그다음에 부동산은 또 뭐 완전히 얘기가 차원이 다른 얘기지만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었던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휴양 여기에 있었었는데 이거 이상의 경제 자원인 소위 말해 탄소 저장소라는 매우 희소한 자원으로 재발견이 되는 상황이 엄청나게 큰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해진 그 희소한 귀중한 경제 자원이 어떤 국내 정치적인 환경,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벌채 논쟁에서 보였듯이 어떠한 그런 국내 정치적인 요인과 딱 화학적인 결합을 해버리고 나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안보화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큐리티제이션은 추후에 저희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또 말씀을 많이 해주실 민병훈 교수님께서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보화는 당연히 국내 정치적으로도 가능하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좀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치적으로 안보가 상당히 진전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목재를 중심으로 하는 숲자원 중심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던 과거하고 좀 다르게 이 탄소 저장이라고 하는 이 기능 새롭게 발견된 그리고 폭발적으로 부가가치가 상승하는 희소한 경제 자원을 두고 쟁탈하는 차원으로 지금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안보화의 수준으로 급상승한 거고 이게 거의 양이 이제 지나게 돼서 질 가치까지 변하게 되는 이런 수준이 달라졌고 이 숲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politics of forest는 이제 석유 정치, politics of 히토리움 저희가 또 한번 큰 홍역을 겪고 지금도 겪고 있죠. 히토리 정치, 그다음에 곡물 정치, 그레인 정치와 같은 형태의 국제정치 차원에서도 거의 안보, 시큐리티의 함의가 강한 정치화의 범주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정치적으로 또 국가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숲이 가장 희소한 자원으로 부상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이 여기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자원 자체가 희소 자원화가 된 것은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생존에도 이건 탄소 중립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외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이 탄소 중립을 미달성하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우리 인류 생존 문제랑도 또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전 수준에서 개별적인 인간 개인의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생존 차원의 문제까지도 모든 걸 커버하는 형태의 이런 상황이 되었겠고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면은 직접적인 정치 경제적인 돈의 문제죠. 그다음에 환경 정치적인 국가에 심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기업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탄소 국경세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탄소 중립 목적으로 해서 국가별 쿼터를 이제 확보하는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숲의 확장 문제. 그다음에 국내 정치, 국내 안에 있는 숲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다른 지역에 있는 숲을 갖다 확보하는 소위 말 땅 따먹기와 같은 형태의 이런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국내적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해결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걸 블루마블이 아니라 그린마블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습니다. 게임이죠. 블루마블 게임, 모노폴리 게임과 똑같은. 그래서 반드시 이게 숲이 자원 또는 심지어는 좀 더 가면은 무기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숲의 희소 자원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기존의 숲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숲이 뭐 아까 국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을 때 브리핑도 이렇게 쭉 해주셨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숲이 탄소 흡수원이기도 하죠, 배출원이기도 하죠. 디포레스트레이션 이슈가 되면은 이건 배출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증하는 게 경작지 확장 문제, 특히 뭐 브라질, 아마존 얘기는 너무나 많이 되는 거고,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인도네시아의 이탄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다 연결되어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저희가 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숲은 나무와 같이 있는 식물 생명체, 거기에 있는 생태계, 토양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실되고 있는 인공적인 원인, 또한 마찬가지로 뭐 산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산불이 영화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지구가 망하는 형태의 재앙 같은 형태의 수준까지도 오는 것이 있어서 이런 자연적인 원인하고 결합해갖고 더욱더 희소한 자원으로 만들어 경제 자원화, 환경 경제 자원화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존 정치학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저희의 잠정적인 지금 중간 결론이고,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들, 뭐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물론 심리학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들, 그다음에 당연히 빅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고, 산림청에서도 빅데이터 접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숲과 산림 그 안에 있는 사물의 생태계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당연히 자연과학하고 공학이 같이 가야 되지만 연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협업을 융복합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조금 좀 특별하게 좀 새롭게 만들고 있는 사물 정치라는 것과 politics of things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정치의 연구법이 하나 또는 복수의 사물,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 같은 것이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물을 중심으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인 이해상관자들이 있고 어떠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어떠한 상호작용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새로운 작품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거는 또 기본적인 정치학적인 시각 논리 이론뿐만 아니라 다른 학제적인 전통, 그다음에 아예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형태의 접근법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가장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물로서 엄청나게 많은 사물, 그러니까 숲에 엄청나게 많은 다른 사물들이 있죠. 나무와 토양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동식물들과 또 인간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인간이 만든 구조물, 이 셀로폰 안에 거의 뭐 10,000개 가까운 부속품이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걸 봤을 때 이런 정치적인 것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열린 학술협작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한 5분 정도만 이제 그 한국 숲 정치 연구 생태계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신상문 교수님께서 글로벌 수준 생태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념화를 하면서 한국 숲의 정치의 정치화와 그다음 안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국의 정치의 정치화 안보화가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의 숲과 관련된 정치적 연구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한국 학계에서는 한국 학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치학계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정치학자이긴 하지만 뭐 경제학, 경영학, 그다음에 이 자연과학, 정책학, 지리학 이런 것들의 모든 산림정치, 숲정치를 주제로 하는 연구가 정말 희소합니다. 그리고 아주 파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학회, 저희 같은 경우에 정치학회고 그다음에 국제정치논청을 아주 제일 좋은 저널을 보는데, 저희가 리뷰를 쭉 해본 결과 단 한 편의 논문도 한국의 숲과 관련된 논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숲정치라고 하는 생태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관련 연구 같은 경우에 이런 정말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정치나 이런 형태의 부수적인 하나의 주제로서만 다루는 그런 산림 숲정치는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핵심적인 행위자, 권력, 자원, 이해갈등 구조, 상호작용 이런 형태가 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학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으로서는 다루고 있지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런저런 형태로 이제 산계되어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재미있게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요. 숲정치에 관련된 논문이나 연구 조작의 한 반 정도는 북한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제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원조를 하고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지금 현 정권에서도 상당히 이것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북한과의 교류, 지원,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서 수배 정치가 다뤄지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 교류, 그다음에 산림 정책과 관련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주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정치라고 하면 동남아 정치, 그다음에 중동 정치, 중남미 정치 이런 형태의 맥락에서도 조금씩 다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에 대해서 숲에 대해서 차원의 정책 수립 집행에 관한 연구들은 상당히 존재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아주 정책적인 수단으로서 대상으로서만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정치학적인 접근으로서 깊게 다루고 있는 것은 좀 드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또 환경정치와 시민운동 관점에서 이런 분석하는 연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많이 없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놀라웠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 관점에서 산림 외교를 분석하는 연구, 레드라든지 레드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한국의 ODA, 산림청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산림 ODA에 관련된 논문들이 약간 존재합니다. 한 4편 정도. 네. 그러니까 총 저희가 해서 찾아본 것은 진짜 정치로 어떤 형태든지 연관이 되어서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숲정치와 관련된 논문이다 하는 것이 정말 많게 잡으면 한 30편 정도 되더라고요. 예, 적게 잡으면 한 10편. 예, 이게 정말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다시 한번 이게 필요하겠다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한국의 숲정치 연구 생태 역량으로는 한국이나 세계 숲정치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전략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피상적으로 사상각격에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전략적 정책적 대안으로 연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 연구 과제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죠. 예, 산림 정치의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행위자가 누구고 어떤 공간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슈들과 관련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뭘 추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정말 전무하더라고요. 전 매우 놀랐는데 아무리 지금 정치와 안보화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가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곤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에서 보고 있는 숲이 갖고 있는 위상과 위치와 크기와 영역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어떤 정책들이 형성이 되는가. 근데 이거는 또 우리 정책과 행정학 쪽에서 상당 부분 다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걸 정치학적으로 같이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이런 건 정말 없었어요. 정책 형성하고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변수가 뭔지 이런 변수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단순한 그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그 조직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을 때 아주 즉자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형태의 연구가 많아서 이거는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입니다.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방법론적 이론적인 기여를 또 할 수 있을까 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국하고 숲 생태계가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관계 형성할 이런 것도 전혀 다뤄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파트 첫 번째 개념화 파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한국 숲정치 생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저희 신상범 교수님께서 세 번째 파트인 세계 숲정치 연구 생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국제관계학과에 있는 신상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이 크게 이제 학생들도 있고 산림청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국제정치학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다 각자 좀 다르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다른 그 관심사들이 있으실 걸로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걸 하면서 제일 먼저 그 글로벌 차원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주제는 이 산림 정치의 전체 거버넌스가 어떤지를 이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여하고 어떤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내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질서가 형성되는지, 그런 것이 저희 국제정치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들을 찾아봤더니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누가 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는지가 이제 저희들의 이제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그 좋은 산림 정치 거버넌스의 조건으로서 저렇게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6가지들은 다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분야에서든지 가장 중요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경험적으로 세분화된 구체적인 연구를 하다 보면, 사례 연구를 하다 보면 저 하나하나가 이제 어떻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저희 학자들로서는 되게 흥미있는 그런 연구가, 그런 그 토픽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림 정치에는 크게 6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티뉴어, 그러니까 산림 보유 제도가 어떤지,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그다음에 산림 관리, 그다음에 수익, 그다음에 다른 부서와의 관계, 그다음에 다른 이슈와의 관계. 그래서 이제 6개의 그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6개 영역 다 저희 국제정치학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고요. 그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제 환경 정치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흡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렇게 이제 크로스 커팅되는 어떤 다른 그 이슈와 제도들과 연계가 되는가가 이제 가장 재미있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학에서 국제정치학에서 주로 이제 환경정치학에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크게 저 2가지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제 그 탑다운, 얼마나 시민사회 중심이냐, 아니면 정부 중심이냐. 또 하나의 기준은 얼마나 중앙 집권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이제 지방 자치가 잘 되어 있느냐. 저 2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각국의 산림 거버넌스를 요 이제 매트릭스 안에다 적당히 위치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아주 예비적으로 한 서너 개를 이제 그 국가들을 이제 위치를 시켜봤는데요. 아주 잘 명확하게 뉴질랜드처럼 분권화의 정도가 매우 큰 그런 나라들도 있는 반면에 저게 이제 잘 결정이 안 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위치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약간 애매한 나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면 분권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앙정부가 그 컨세션을 다 이제 허가지를 다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고, 그것이 또 정치 권력자들의 큰 권력 자원이 되고 있는,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decentralized data보다는 centralized data라는 게 더 훨씬 강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 센트럴라이즈드 돼 있고 탑다운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 환경 정치에서 주로 권위주의적 환경주의라는 그런 이제 어떤 개념이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권위주의가 이제 민주주의에 비해서 환경 정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는 그런 가설인데, 이것을 산림 정치에 적용한 논문들이 최근에 한 2-3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아주 정확히 이제 그 개념을 적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논문들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다른 논문에서, 기존 논문에서 이제 해왔던 주장은 이 국가가 권위주의가 어떤 권위주의냐가 중요하다. 결국 그 국가 능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권위주의가 중앙정부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방정부들도 국가 능력과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다른 환경정치에서의 주장인데, 이것도 이제 이 산림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중앙 집권화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 산림 정치에서 지방으로 이완이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기존의 연구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누가 어떤 위치에서 글로벌 산림 정치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가를 파악해본 이제 기존 논문인데요. 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이걸 레짐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느슨한 형태로
각 행위자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기존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연구도 그 기후변화의 레짐 컴플렉스를 모델로 해서 저렇게 이제 그 각각의 행위자들을 6개로 나누고 이렇게 배치를 해본 것입니다. 나눈 기준의 정도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legally binding한 그런 그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국가 중심이냐 아니면 시민사회 중심이냐를 가지고 저렇게 이제 6개를 나눠본 것입니다. 이들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권력 행사 방식이 국제법에 기초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규범에 기초한 그런 디스코스를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시장에 바탕을 둔 시장에서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그 권력의 행사 방식들을 따라서 이제 그 행위자들을 분류를 해봤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한번 그려본 건데요. 저희가 그린 거하고 기존 연구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아 저거는 뭐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더 내려가야 된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수가 있겠는데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VPA다 그러면 아주 그냥 저거는 그 이제 그 바인딩한 거라고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입하냐 마냐는 벌런터리인데 한번 가입하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인딩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안 하다고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교토는 당연히 이제 바인딩한 쪽이 되게 많았고 파리 협정은 바인딩한 게 거의 없는데 이제 중간에 그냥 나왔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FSC 같은 거, Foreign Stewardship Council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시장에서의 그 인증 제도인데 이제 저렇게 밑으로 이제 내려왔고 이제 RSPO 같은 경우도 시민사회에서의 주도이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제 매핑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아까 보셨던 이 많은 그 6개에 해당하는 그 행위자들이 다 합쳐보면 한 80여 개 정도 되거든요. 80여 개를 여기다가 다 위치시켜 보면 그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있고 어떤 성격의 행위자들이 이제 글로벌 산림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가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잠정적인 결론은 아까도 그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리우에서 중심적인 그 역할을 하는 레짐이 여기만 형성이 되지 못했죠, 그죠? 바이오다이버시티도 했고 뭐 클라이밋도 했는데 여기만 형성되지 못해서 그 대신에 다양한 다른 이니셔티브들이 그 대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림 환경 보호나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보다는 목재 수급이나 거래에 더 집중이 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들이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셀프 레귤레이션도 다른 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중간적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존의 글로벌 산림 정치에서 지배적인 디스코스들이 언술 체계들이 어떻게 변해왔나를 이제 보는 건데요. 저런 이제 한 10가지 정도의 언술 체계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지배적으로 이제 나타났던 것 같고요. 뭐 기존 연구들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당연히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쪽이 이제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저희도 국내 그 신문 기사를 분석을 해가지고 연관어 검색을 이제 해봤는데 오늘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기후 변화가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그 한 것을 당연히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후 변화 거버넌스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연구 주제들이 있는가를 이제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속 말씀하셨던 탄소 흡수력에 관한 논의입니다. 우선 저 IPCC의 2019년 그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산림 전용이나 황폐화를 막고 신규 조림이나 재조림을 하면 탄소 흡수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어떤 IPCC의 가장 큰 어떤 권위 있는 그런 주장이 기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너무 추진하다 보면 산림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도 당연히 파괴될 것이고 원주민의 삶도 위협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어떤 수종은 흡수량이 높으니까 그것만 다시 먹으면 이제 다양성이 위협되고 파괴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저것만 믿고 이제 인위적인
배출에 대한 감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백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서도 이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학자들도 양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을 보존해야 될 생태계로 보느냐 아니면 자원으로 보느냐, 이제 이렇게 좀 양분이 된 그런 그 주장들을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그 논의를 좀 해보자, 공론을 해보자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통제 집단을 둬가지고 어떤 숲은 뭐 이렇게 적극적인 탄소 흡수원으로서 이제 만들고, 다른 숲은 그렇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를 한 5년 정도의 텀을 두고 조사를 하는 그런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산림 분야에 관한 인식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레드 플러스 논인데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2021년 6월에 가봉이 그 결과 기반 보상 방법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제 저게 노르웨이가 참여했던 그 중앙아시아 숲 이니셔티브의 차원에서 이제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 기반 보상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선진국들이 바이래터럴 ODA로 들어가도 되고, 뭐 GCF 돈을 가지고 들어가도 되고, 사기업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이제 measurement, report and verification. 그러니까 이 그 기후 변화에서 그 옛날 CDM에서 했던 문제가 되었던 그 MRV가 똑같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그 검증한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이게 개발 궤도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봉의 그 탄소 감축 실적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제 이것에 대한 규칙을 바꾸고자 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그 진행 사항을 저는 그 팔로우업을 잘 못해서, 방금 또 카베 갔다 오신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거는 그 한국이 이 중앙아시아 숲 이니셔티브의 그 지원국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다 처음 알았는데,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됐는지, 어떤 외교적 목표나 기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하는 것 자체가 국제정치학자들한테는 이게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사례인데, 누가 어떤 동기에서 저기에 가입하게 되었는지가 이제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산림청에서 했던 캄보디아 조림 사업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는 거는 그런 이 해외에서의 감축 사업을 통한 그 감축의 필요성을 좀 그 널리 홍보해야 되고, 그걸 좀 많이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뭐 여론이 좀 형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 알고 보면 쓸모 있는 레드 플러스 이모저모 저게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 팜플렛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학 교육의 커리큘럼을 확인해 봤더니 이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환경정치학 뭐 다 가르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서 숲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이 중고등학교에서도 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 과정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탄소 흡수에 관한 어떤 그 교재 뭐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될까,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자랑 한번 그 해본 건데요. 저희 제자가 이제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제 환경 교재를 개발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본 건데요. 그 VR을 이용해서 그 메타버스식으로 교재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에 들어가서 내 아바타가 바다 밑에 들어가서 탄소를 어떻게 흡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저런 식의 교재를 개발해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리빙랩이라는 거는 또 세계 시민교육도 그렇고 글로벌 빈곤과 개발협력, 또 세 개 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리빙랩이라는 건 이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이미 그 많은 그 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림 분야에서도. 그래서 이것도 그 임업연구원에서 많이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많이 이제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세계시민교육에서도 숲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개발협력 사업도 그렇고 그것들이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되게 궁금한데요. 잘 그 아직까지 연구를 안 해봤는데 저게 이제 그 과거 CDM에서 골드 스탠다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유엔에서 인증하는 거를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그 WWF 같은 그런 그 단체에서 더 엄격한 기준의 그 검증 저기를 기준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저런 그 아트트리즈라는 그런 기준이 과연 잘 작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골드 스탠다드는 거의 망했거든요.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한국은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한국이 무슨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지 만약 표준 경쟁에 뛰어든다면 가능할 건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저희들로서는 중요한 그 국제정치학자들로서는 되게 중요한 이게 그 표준 경쟁이 되게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주제로서는 남북한 산림협력, 그 다음에 신남방, 신북방, 그 다음에 산림외교, 공공외교, 소프트파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로서 제시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탄소 그 중립 계획에서 흡수원에 의한 감축은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단 여론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여론 형성이 되려면 교육도 잘 돼야 되고 뭐 이제 그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되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지금 연구 과제로서 첫 번째 어떤 연구 성과가 있었고 누가 연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다 됐고요. 두 번째는 어떤 뭐 우리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하면 어떤 가치를 두고 행위자들이 이제 갈등을 하거나 협력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진국과 개도국에서는 어떤 환경 저희 산림 거버넌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공부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쭉 브리핑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마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 그 논문 작업들과 동시에 아마 올해 후반 내년 정도쯤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한국의 숲정치 생태계를 매핑하는 이런 기초적인 작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우리 신상훈 교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 한국의 숲정치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먼저 좀 제안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의 그 세션 첫 번째는 저희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이 지금이 몇 시입니까? 15분이. 저희가 3시 한 40분 정도까지 시간이 있으니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혹시 라운드 테이블의 시간도 또 있는데요. 그 전에 약간 예열하는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발표해서 조금 전달해 드린 내용들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코멘트 있으시면은 각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아니면 저희 연구원들이 가서 하나씩 그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학기 네. 농촌경제연구원의 손학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손학기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여기서 숲정치와 산림정치가 같은 의미인가? 네. 한국의 숲에서의 산림정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같이 쓸 수 있는 건지 숲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협소한 지역의 산림으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용어가 명확하게 정리돼야 앞으로도 좀 이게 널리 좀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여기 이 자리 자체가 컨센서스를 이루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컨센서스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아주 좋은 시작점 주셔서 저희는 오히려 그 숲을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산림청에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산림이라는 건 산에 있는 숲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일단 했고요. 삼림이 있죠. 예, 그 나무목자 3개가 들어가고서 림자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삼림 같은 경우에는 포레스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자연과학 쪽에서 접근하는 건 만약에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그 정치학, 사회과학 영역 저희가 리뷰를 해본 이런 논문들에서 보면 포레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큰 개념인 것 같고요. 이건 당연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적인 맥락에서 산과 림, 우리나라의 그 숲은 대부분 다 산에 있기 때문에 아마존과 같은 평원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이탄지와 같은 형태의 이런 형태의 숲이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숲이기 때문에 산림이라고 불렀다고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다른 형태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숲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포레스트고 그 다음에 한자로는 삼림, 산림이 아니라 리움 이런 형태로 저희는 접근을 일단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레스트를 정의하는 것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자연과학 쪽에서도 이거를 저희는 아직까지 거기에는 좀 무지하기 때문에 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아마 좋은 그 융복합적인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혹시 저희 산림청 계신 분들 아니면 사회과학 나중에 좀 더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발표할 때 막 섞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딱 눈에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는 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숲은 산림으로 다 도시숲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저희 사회과학 쪽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일단은 병치에서 썼고 그다음에 추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큰 개념인 숲이라는 걸로 저희는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오늘 자리가 컨센서스 이룰 자리. 네네네네. 근데 좀 자연과학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경의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포레스트라고 그냥 하는 게 저희는 조금 더 편하긴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우리 그래도 아니 회장님이 네,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배우러 이렇게 왔는데 예. 저희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모두 산림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산림환경과학이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과학회에서 이렇게 그룹도 통일하고 있고요. 숲을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좀 문학적이거나 예술적이거나 뭐 이런 숲과 문화 뭐 이런 쪽이 있습니다만 그런 그 용어 통일로는 산림문학. 아까 처음에 산림 3으로 하는 거 처음엔 그것도 시작했죠. 삼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됐다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산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산림으로 통일됐다. 그렇게 용어 통일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뭐 과장님? 아마 그 정리가 이제 조금 더 다음 단계 가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리서치를 하신 저희가 산림과 최근에는 산림, 삼림, 숲 이걸 사실 동의어로 해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배구열 교수님이 보신 게 보시고 지금 연구를 하신 게 사실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이원화해서 예전에는 산림이라는 것은 우리
산지하고 또 산림하고의 정의가 다르거든요. 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지, 그러니까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니 산에면은 그게 산지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나무가 있으니까 산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하나의 뭐가 맞느냐라는 것의 논쟁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제 행정학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백 교수님께서 보시는 것에 더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가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다 우리나라의 옛날에는 그 70%, 지금은 63%의 산림에서, 그러니까 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있는 그런 어떤 산림에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도시숲이나 흔히 우리가 그 숲이라고 일상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 광의적인 개념, 독일이 되었건 뭐 해외 유럽이 되었건 그런 어떤 도심의 숲까지도 많이 영역이 확장이 돼서 요새는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그런 그 범위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숲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산림 정치를, 그러니까 사실 이해관계자들의 용어의 접근성으로는 산림 정치가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의 말씀을 하실 때도 산림 정치를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저희 산림과학회나 산림 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1차적 접근은 더 쉽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미세먼지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까지도 더 확장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게 산에서 좀 더 내려와서 좀 범위 확장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10%의 개념적으로 가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의견이고요. 그거는 이제 개념화를 하고 나서 저희가 한 차례에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연구진들께서는 방향이 뭐 보신 방향에 대한 것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논의로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목진흥원에 보니까 산촌이라는 개념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촌, 농촌, 산촌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거는 되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에 사는 사람을 산촌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 공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산촌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처음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것도 되게 저는 그 관련된 그 개념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좀 갑자기 생각이 났을 때 흥미로운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법만능주의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법만능주의가 올바른 건 아닌데요. 저희가 산촌 같은 경우에도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에 있어서 용어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업인에 대한 사실 용어 정의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농업적인 부분에서는 또 본인들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는 어디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소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한국도시재생연구원의 김종영이라고 합니다. 산림하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자연하고 비교했을 때에 숲속의 왕자는 대부분 이제 사자나 호랑이를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국제 정치도 역시 힘이 강한 자, 힘이 강한 국가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듯이 숲속도 역시 그런 인간 정치 형태가 똑같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윤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쉽게 이제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숲을 구조를 보면은 사실 숲속에서 자란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도태된 나무가 있고, 어느 정도 생명이 되면 또 숲속의 그늘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스스로 도태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어떤 자연 현상과 똑같이 생각하면은,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초등학생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숲 정치하는데 바다 정치는 없는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제 숲을 얘기한다면 백두대간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숲 산림 지역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제 많은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좀 아까 어떤 분하고 말씀드렸었는데 평택에 산림하면은 산불 예방 내지는 나무 심는 걸로 지금까지는 제 수준은 그렇습니다. 산림하면 무조건 산림 예방, 나무 심는 거, 산림청이 하는 일이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도시생연구원이 주된 목적이 뭐냐면은 생물권 유기체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택에 저희들이 평택하면 이제 굉장히 평평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숲을 같이 조성하자는 어떤 그 전달이 돼서 그것이 성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연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가 연관을 시키면 이해가 가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연결고리를 한다면은 이걸 붙이자면 그렇고 저걸 붙이자면 그렇고 이도 어떤 그 개념적인 그 개념 정의를 어떤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와서 제가 똑바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저기 김종명 선생님의 얘기를 조금 하면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오늘 어디 사회과학 정치학하고 자연과학하고 대화를 하는 자리니까요. 저는 그 바다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다는 저희 국제 정치에서 아주 많이 다뤄지고 있는 영역이 테리토리얼 디스피트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남중국해 문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숲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탄소 흡수원으로서도 분명히 그렇지만 바다 안에 있는 뭐 진짜 기초적인 그 생물학적 그런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해조류와나 플랑크톤 같은 형태의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 생물들을 바다에 있는 숲이라고 그냥 좀 막연하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산림청이냐 해양수산 분야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여기서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이 숲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마린 사이언스 뭐 바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학에서만 다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숲이라는 것을 아주 광범위하게 정의해서 그러니까 산이나 아니면 육지의 어떠한 뭐 예를 들면 평원도 마찬가지, 도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늪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숲이라는 걸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바다와 다른 공간에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해조류도 당연히 나무나 식물로 볼 수 있는 식물이죠. 네.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는 하나의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차피 캡 26에서 얘기한 디포레스트레이션 문제는 여기뿐만 육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바다 안에 있는 숲도 궁극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조금 더 숲을 크게 보았으면 좋겠고 당연히 산림으로 한국에서는 통일이 되어 있으면 그건 따라가는 것이 맞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제 글로벌 학계와의 소통을 하게 될 때는 그냥 포레스트라고 그냥 어휘는 일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조금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바다 숲에 관련된 건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네. 한번 제가 일단 여러 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리할 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바다 숲은 매우 뭐라 그럴까 학문적 개념적으로 이제 정의되거나 용어가 되기에는 조금은 현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블루카본이라는 것으로 해서 뭐 해양수산부나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얘기를 하는 포레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산림청이나 국내 우리 산림과학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포레스트의 개념에서는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접점이 되는 부분이 있죠.
가장 단적인 예로 맹그로브. 맹그로브요. 맹그로브 같은 경우 사실 포레스트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포레스트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아니 포레스트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게 그러니까 맹그로브는 포레스트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육상부에 사실 육상부에서 대지에서 이렇게 땅을 내리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도 물론 블록카본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IPCC나 이런 데에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개량화하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행정 분야에서도 사실 용어 정의에서도 과학적으로도 용어 정의에서도 그렇고 해서 바다에 있는 뭐 해조류나 식물에 대한 부분까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포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블루카본이 지금 블루카본 이니셔티브가 카토비츠에서 처음 런칭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탄소 중립 우리나라 탄소 중립 계획에도 아직 글로벌하게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100만 톤 정도에 대한 기여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갯벌의 토양에 대한 저장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탄소 저장고로 토양이 인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인정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해조류 바다숲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협약의 정의에서 일단 가장 강하게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흡수에 대한 정의가 대기로부터 이산화탄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대기로부터 흡수하는 것인데 바다 숲은 조류는 바다 속에 녹아 있는 이제 CO2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속에 용존되어 있는 CO2를 흡수하는 것이지 대기로부터 흡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블루카본 쪽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바로 우리 정책의 영역에 블루카본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정치학자, 사회과학자로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행정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육상의 숲과 바다에 있는 숲을 갖다가 나눌 필요가 저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좀 차이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약간 좀 다른 시각에서 조금 어떤 거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영역에서 또 말씀 주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키스트에 있는 부설연구소인 정책연구소의 녹색기술센터라고요. 거기 선임연구원인 이수경입니다. 앞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린 건 저희 연구소 이름을 그냥 말씀드리면 다들 모르시기 때문에 너무 신생연구소여가지고요. 네, 이수경 선임연구원입니다. 전공은 산림생태학인데 지금 과기계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저도 계속 찾아보고 있고 또 R&D 플러스에 대한 민간 협력 사업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겸사겸사해서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오게 되어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를 같이 논하게 되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신상범 교수님 발표 자료가 굉장히 좀 저희도 국제 협력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요.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FSC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약간의 조정이 좀 있으면 굉장히 연구적인 성과가 좀 더 풍성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진국과 우리나라와 그다음 개도국을 나눴을 때 이 랜드에 대한 소유 권한을 보면 사실상 저희는 표현할 때 지저분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토지법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사유림과 국유림과 공유림과 컨세션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으면 등등등등에 대한 법제화가 다 이루어진 반면 개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드 플러스를 수행하거나 ARCDM을 수행하거나 그런 배출권 사업을 수행할 때 권리 권한의 이슈가 처음부터 세팅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FSC라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FSC는 포레스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것이 인증 작업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률적 클리어링을 좀 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과의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FSC 인증을 받은 산에서 혹은 FSC 인증과 유사한 다른 형태의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나 이런 식으로의 어떤 열대 지역에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나라에서 진행하게 됐을 때 걔네들의 파워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입장보다는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CDM이나 레드플러스 사업을 할 때 가장 원초적으로 봐야 되는 방법론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FSC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 사업을 초반에 수행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FSC가 단순히 민간 단체에서 만들어낸 어떤 얼라이언스 책이라든지 인증이고 인증 마크고가 아니라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좀 고려해봐 주신다면 그런 쪽으로의 어떤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아마도 하나하나에 대한 그 매트릭스 형태에서의 구조화를 시키는 데에 지금 현재는 교수님들의 그 연구 역량을 총력을 다하셔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물론 듭니다. 차기의 연구에서 제가 궁금한 건 관계성입니다. 이 분야가 이쪽에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그 다음의 영역에 어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도 플레이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히스토리컬한 T1에서 T2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고 그 변화가 무엇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적인 성과도 좀 보여진다면 상당히 실무를 이행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표준의 문제? 네, 아까 제가 FSC에 대해서 전혀 설명 안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전체 그 글로벌 산림 거버넌스의 이 레짐 컴플렉스 상에서 FSC를 어디에 위치시킬 건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걸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잘 이해가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좀 저희가 사실 이거를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되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하여튼 저희 국제정치학자들의 관심사는 뭐 강대국이든 뭐 국제기구든 뭐 어떤 이런 인증제도든 누가 이런 질서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이거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권력이 물질적인 권력인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이지 않은 어떤 우리가 이 인증을 인정해주는 이유가 저게 힘 있는 나라가 이걸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 나라를 신뢰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굉장히 포용적인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을 인정해 주는 건지 이런 거가 저희 관심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하려다 보면 일단 뭐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처음에는 저는 완전히 다이아몬드의 킴벌리 프로세스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각각의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는 굉장히 더 깊은 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코멘트가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연구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네, 지금 농담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아마 저희 피스넷 커뮤니티 아마 처음 같이 하시는 분들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지금 말씀해주신 해안은 그 개발도상국에는 그런 형태의 표준이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 T1, T2, T3.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역에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대중국 경제 의존도와 관련된 겁니다. 요즘에 요소수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보면은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요소수가 부족한 원인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경쟁에서 호주가 거기에 사이에 껴갖고 벌어진 석탄 수출입에 대한 규제 이걸로 인해서 시작이 돼서 결국은 한국에서 디젤 자동차가 이제 더 이상 굴러다닐 수 없고 그러니까 또 친환경차로 가야 되고 뭐 이런 형태까지 넣은 그런 연쇄작용 같은 것들은 저희가 재미있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탄소 저장으로서의 숲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 숲이 있는 것은 땅이고요, 그다음에 산이고요. 거기에는 산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유림은 이 퍼센티지가 정말 높은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 위에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들의 가치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땅의 가치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연쇄적으로 가는 것, 그건 아까 그린벨트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형태의 가치가 달라지면서 아마 산과 관련된 부동산의 가치도 달라지게 되겠고요. 이런 형태의 연구가 저희는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톱. 쉬는 시간. 네. 한마디 더. 네. 되게 좀 의미 있는 말씀을 녹색기술센터에서 해주셔서 사실 제 지금 답변 시간은 아닌데 FSC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좀 또 여러 관점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임업진흥원도 와 있고 저희가 한국 인증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EFC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사실 이게 용복합 학문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것에서의 적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3시 43분이 됐기 때문에요. 이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세션 두 번째는 저희가 각 포스터와 이거를 다 보내드렸듯이 저희 9명의 아주 정말 괜찮은 학자와 우리 관료분들과 연구원분들이 모여서 라운드 테이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분 정도 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시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코비드-19 때문에 저희가 음료라든지 이런 걸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밖에서 저희 연세대학교에는 여러 시설들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